싱가포르, 홍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들이 국가 경제 성장률이 3만 불 근처를 가면서 확 바뀝니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 패턴이죠. 자, 근데 어떤 국가는 이렇게 이것처럼 마이너스 성장을 해버립니다. 마이너스 성장하는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뭐가 달라진 거냐? 놓고 보면 이 이전 3만 불 이전의 국가 성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효율적인 성장 그리고 경쟁에 의한 성장 이렇게 성장 구도가 만들어져요. 3만 불 넘는 국가는 혁신과 협력으로 성장합니다. 이 패턴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제가 어저께 얘기를 했던 8추격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8추격 전략의 핵심은 이제는 남들을 따라가는 전략, 또 열심히 일해서 원가를 낮추자 이런 전략이 아니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자.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려면 혁신을 통해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추격과 탈추격의 패러다임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에서 추격에서 탈추격으로 성공한 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대기업 중심의 가불 구조에서 대중소기업 생태계로 수평 생태계로 변화한다는 게 산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산업의 틀을 서로 짜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정책이다라는 얘기죠. 보면은 추격형 효율에서 탈추격을 한다. 그럼 도대체 우리 산업을 만드는 기업 활동은 핵심 요소가 뭐냐? 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입니다. 효율과 혁신이. 자, 효율은 뭐예요? 하는 걸 잘하자는 거죠. 하는 걸 잘하자. 혁신은 뭐예요? 안 하는 걸 잘하자. 그러니까 하는 걸 잘하는 것과 안 하는 걸 잘하는 것. 그것을 필터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교수는 돌아가셨죠. 혁신과 마케팅에서 기업의 가치가 창출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혁신 그리고 마케팅은 효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건 혁신이죠. 그런데 그 물건을 많이 팔면 효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물건을 새로운 혁신적 연구 개발을 해도 못 팔면 소용없어요. 못 팔면 소용없습니다. 효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파는 물건만 팔아가지고는 새로운 이익이 나올 소지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혁신과 효율, 제품과 마케팅, 기업과 고객, 기술과 시장, 핵심 역량과 시장 규모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가치를 결합해 나가는 게 기업의 활동입니다. 자, 이랜드도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예. 자, 그러면 요 역할을 누가 잘하느냐? 놓고 보면 벤처가 잘하는 겁니다. 요 역할을 누가 잘하느냐? 대기업이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기업만 가지고 우리 탈추격 전략을 성공할 수 있다? 아니죠? 예. 그렇다고 해서 벤처기업만 가지고 우리가 탈추격을 성공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죠?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상장 발전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새롭게 가져갈 기술과 시장의 결합에 의한 혁신의 패러독스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수평하는 관계냐? 상생 협력하는 관계냐?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죠. 우리 보면은 요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이 지금 재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혁신과 효율은 기본적으로 하는 걸 잘하자는 이걸 경영학에서는 ordinary capability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혁신, 새로운 걸 잘하자는 것을 dynamic capability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름이 뭐든 간에 우리가 생산관리, 영업관리, 요 right way, do right way라는 것은 하던 걸 잘하자는 건데 이제 우리가 혁신으로 가는 길은 뭐냐면 R&D, 마케팅, 기획, 시기와 같은 do right thing입니다. 네.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러한 혁신과 효율을 하나의 기업이 다 잘할 수 있느냐?
놓고 봤는데 결론적으로 단일 기업이 혁신과 효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게 바로 혁신의 파라독스 문제고 이것이 8주격 전략의 핵심입니다. 자, 8주격 전략. 우리가 어떻게 이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혁신은 작아야지 않습니다. 효율은 커야지 잘 돼요.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풀려면은 이런 모순의 문제를 푸는 방식이 트리즈입니다. 트리즈는 알트슐러가 만들면서 모순의 해결 방식입니다. 기본 사상은 뭐냐? 분리, 시간을 분리하거나 공간을 분리하거나 인간을 분리합니다. 알트슐러는 조건을 분리한다고 얘기했죠. 자, 천재인 시간, 공간, 인간을 분리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공중에서는 바퀴가 필요 없습니다. 없어야 돼요. 땅에서는 바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비행기는 바퀴를 만들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예, 이게 우리 딜레마죠. 이게 패러독스입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 공중에서는 바퀴를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하늘이랑 공간에 있을 때는 바퀴를 집어넣고 땅이랑 공간에서는 밖으로 내자. 이게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트리즈의 문제 해결 방식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대기업과 시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벤처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첫 번째는 시간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기술 개발이 필요한 혁신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대기업에서 뛰쳐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뛰쳐나오는 방법이 우리가 활발해져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효율 전략, 소위 추격 전략에서 사고했던 방식을 아무리 뒤집어놔도 거기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혁신을 대기업에서 뛰쳐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대기업에서 뛰쳐나오면 모 대기업은 거기다가 소송합니다. 못 뛰어나오게. 그 다음에 이 기업이 대기업으로 다시 돌아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시장이 필요할 때, 글로벌 마케팅이 필요할 때, 작은 벤처기업이 내가 전 세계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물건을 팔겠습니다. 제가 전 세계 70개국을 뛰어다니면서 초음파 단계를 팔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었어요.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느냐? 이 후배들이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70개국 개척한 대리점들을 후배 의료기관들이 쓸 수 있게끔 다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니까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의료 산업 수출의 70%가 그걸 통해서 수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과 혁신의 결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이 뭐냐면 얼라이언스, 라이센싱, M&A 이런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개방 혁신의 사고예요. 최스브로라는 친구가 개방 혁신을 한 기업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혁신을 내보내고 필요한 건 사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개방 혁신이 그렇게 확산되고 있는가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술과 시장의 순환과 분리와 순환, 시간을 분리한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그 혁신적인 기업이 어디죠? 바로 여기 구글이죠. 자, 구글은 그러면 지난 20년간 어떤 혁신을 내부에서 이루겠을까요? 놀랍게도 구글이 하고 있는 검색 기술을 빼놓고는 내부에서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뭘 어떻게 될지죠? 바로 이거예요. 상생력 M&A. 이들은 수많은 기업들을 M&A는 15년간 200개 이상 기업을 M&A 합니다. 왜 M&A 했죠? 그게 더 싸니까. 그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지냐 하면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의 비용 차이가 20배 정도 벌어져요. 룰이 이렇습니다. 대략 너 얼마 들었어? 그래서 그 들어가는 금액이 20배를 최소 줍니다. 제가 유럽에 있는 회사 하나를 GEF 현재 얼마에 팔았느냐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얼마 들었냐? 그래서 내가 1000만 불 들었어. 그러니까 얼마를 주겠다? 그 20배를 주겠다. 10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10배. 그러면은 20배 차이가 나니까
너 10배 먹고 자기는 2배 먹고. 이게 기본적인 사고의 차이. 자, M&A를 통해서 대기업과 벤처기업 둘 다 이익을 봅니다. 자, 그러면 구글만 그렇게 할까요? 구글 107개, 요거 신년 2012년부터니까. 그 다음에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전부 다가 하고 있는 짓을 보면은 새로운 혁신을 어디서 가져온다? 외부에서 가져온다. 자, 한국에서 이런 M&A가 잘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한국의 대기업들이 벤처기업들이 열심히 M&A 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박수 칠까요? 욕할까요? 어떻게 볼까요? 박수 쳐요, 이렇게. 욕하죠? 예, 욕하죠. 나쁜 놈, 벤처기업 잡아먹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는 대기업은 단독으로 혁신을 해야 돼요. 될까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벤처기업 단독으로 세계로 나가야 돼요.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한국에 제일 큰 문제가 걸려있는 것은 바로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이 순환 과정이 막혀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공간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공간을 어떻게 분리할까요? 바로 공간을 분리한 게 애플의 앱스토어입니다. 자, 애플은 뭘 만들었어요? 그냥 너 여기 와서 물건 팔아 하고 앱스토어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앱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서드 파티들이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죠? 애플이 이러한 앱들을 다 자기들이 개발하면은 그 애플의 높은 가성비 높은 앱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오픈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공간의 분리예요.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작은 기업과 거대 기업이 협력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공유경제로 대표되는 오픈 플랫폼이 공간의 분리 정책이죠. 노키아와 애플과 구글이 2008년도에 붙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야, 저 게임 보나마나다. 잡스가 드디어 돌아온다. 제가 어떻게 노키아를 이기려고. 그 당시만 노키아는 압도적인 세계 휴대폰의 1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노키아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왜 나가 떨어졌죠? 노키아는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주요 부품도 자기가 만들고 제조도 자기가 하고 영업도 자기가 하고 주요 앱들도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효율과 혁신에 결합을 못하니까 죽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이런 IT 업계에서만 생길까요? 아니에요. 영화산업, 섬유산업, 제약산업, 게임산업 모든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효율과 혁신의 분리와 순환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의 산업 선택의 문제는 뭐냐? 단일 기업의 정책을 갖고 있어요. 한 기업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비크랑크 하이트 토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화산업은 시나리오 만드는 프로덕션, 배급사, 영화가 다 분리되는 겁니다. 섬유산업, 제약산업, 왜 한국이 지금 스페인 H&M이나 자라 정도를 능가하는 섬유산업이 안 나올까요? 이랜드를 제외하고. 자,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대기업은 시장 플랫폼을, 중소벤처는 기술 혁신을 가져가는 게 초역력 생태계 전략이다. 그러면 바로 이런 것들이 롱테일 구조로 나타나게 되죠. 수많은 혁신들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수많은 롱테일 구조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롱테일 대표적인 게 아마존의 책방이에요. 자, 제가 영어로 책을 2권을 썼습니다. 잘 팔렸을까요? 당연히 안 팔렸죠. 네. 이 당연히 안 팔리는 1년에 몇 권도 안 팔리는 책을 검색해보면 나와요. 참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안 팔리는 책을 진열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프라인 서점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거대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롱테일과 빅 플랫폼이 같이 갑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사내, 회사 내에서 그런 혁신을 하면 안 될까요?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는 방법이 뭐죠? 바로 사내 벤처를 만듭니다. 사내 벤처를 통해서 혁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랜드가 지금부터 우리는 Y적 혁신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다면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 지금 얘기했죠? M&A 가거나 오픈 플랫폼을 가거나 사내 벤처를 가거나.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 사내 벤처의 대표적인 게 양천자비 조직 엠비덱스터스 오가니제이션입니다. 예.
그래서 도입 기업의 90% 이상이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쉽습니다. 이 우리가 직장을 다녀보면 알지만 중요한 일하고 급한 일하고 같이 있으면 뭐부터 먼저 하죠? 예, 급한 일부터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혁신은 중요한 일이지만 급하지 않아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급합니다.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누가 죽어요? 혁신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분리하고 순환시키라. 이게 양손잡이 조직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 산업정책이 가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이제는 뭐냐면 효율과 혁신 중심의 경제로 가야 됩니다. 혁신 성장을 해야 돼요. 혁신 성장을 해야 되는데 혁신만 가지고 안 돼요. 혁신과 효율이 붙어야 됩니다. 자, 이 혁신과 효율이 붙기 위해서는 우리 시간을 분리하거나 공간을 분리하거나 인간을 분리해야 됩니다. 각각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플랫폼, 사례벤처예요. 즉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극에서 양극의 대립을 거쳐서 융합이 생명을 얻는 과정으로 갈 수가 있죠. 기업이 앞으로 혁신한 방법은 세 가지예요. M&A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플랫폼화를 통해서 하거나 사례벤처를 통해서 하거나 이 전체를 뒷받침하는 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이제는 미래는 기업가 정신의 시대다. 이건 제가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중소기업 생태계 전략의 기본 틀이 갖춰지죠. 이 패러다임의 전환, 이와 같이 우리가 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보는 게 탈추격 전략으로 가는 제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효율과 혁신을 이름 붙인 혁신의 패러독스라는 이름을 제가 처음으로 붙였고 혁신의 패러독스를 푸는 세 가지 대안 또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국가혁신의 4대 분야를 놓고 보면은 국가혁신의 4대 주요 분야는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는 혁신을 해야지 추가적인 이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열심히 팔지 못하면은 그것은 성장과 고용을 이룩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업 기업한테 혁신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한테 너 얼마 고용했니? 하고 묻는 게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혁신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효율과 결합해야 된다. 자, 어떻게 결합할까요? 효율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1차 한강의 기적을 기록한 대기업들이 효율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게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6.25 전쟁 이후에 완전 폐허해서 우리가 삼성, 현대, SK, LG 이런 기업들을 키워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이 기적 같은 대기업을 우리가 갖고 있는 효율을 활용하고 거기다가 혁신을 누가 하느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기록할 벤처들이 혁신을 해내야 됩니다. 이들이 혁신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순환을 해줘야 됩니다. 신규 사업과 주력 사업으로 순환을 해야 돼요. 자, 이 순환 과정이 문제인 겁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리지가 않아요. 순환 과정이 문제인데 이 순환 과정에 뭐가 필요하죠? 공정한 룰이 필요하죠. 이 공정한 룰을 만들고 심판 누가 봐야 되나요? 이건 정부가 봐야죠. 이 공정한 문제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효율, 혁신, 공정. 그리고 세 개의 역할을 대기업, 벤처기업, 정부가 담당을 해야 되는 이 삼각 구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누구냐? 이 사회가 교육과 교육혁신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다시 나눠보면 8개 전략으로 나눠집니다. 효율과 혁신을 만드는 전략이 혁신은 2개의 혁신 소스가 있어요. 창업 벤처와 사내 벤처가 있어요. 그리고 효율은 개방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과 개방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순환시키는 혁신, 공정은 혁신 시장과 공정 거래를 만들고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사회는 문화와 교육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창업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넘어갑니다. 사내 벤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벤처에서 다룰 겁니다. 다룰 텐데 사내 벤처 하나 우리가 중요한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창업의 90%는 기업발 창업입니다.
그래서 왜 사내 기업가 중요하냐, 사내 벤처가 중요하냐면 기업 혁신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창업의 소스로도 이 기업과 창업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학 창업은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10%, 한국은 5%, 미국이 10%입니다. 대학 창업. 사례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고, 자, 개방 혁신은 이 M&A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보면은 우리 벤처 생태계는 R&D에서 개발로 가는, 그 다음 개발에서 사업,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내놓는 단계가 있죠. 그 단계에서 GDP 대비 R&D 투자는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시죠? 세계 1위입니다. 투자는 세계 1위예요. 성과는 1위가 아닙니다. 투자는 2위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떨까요? 벤처 캐피탈 투자는 어떨까요? 여기도 썩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세계 탑5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가 문제라는 얘기죠? 바로 여기가 문제입니다. 상생형 M&A가 우리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순환되는 순환의 맥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냐면 M&A 나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쁜 거예요? 구조조정을 하는 거. 자,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하고 합쳐서 KEB 하나은행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매출이 있고 비용이 있고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합병해가지고 매출이 더 늘까요? 안 늘어요. 그러면 왜 합병했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어떻게 줄죠?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M&A 그러면 그 구조조정 나쁜 거, 일자리가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12명 있는 회사를 12억 불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1인당 1억 불이래요. 참, 우리 그때 벤처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쟤들 바보 아니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1인당 10만 불 좀 많이 줄까요? 100만 불만 주면 빼려고 테니까 12명 1000만 불이면 될 거 가지고 페이스북은 12억 불, 10억 불을 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인스타그램은 거대한 시장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 직원이 10만 명 이상 늘어나버렸어요. 12명이 10만 명. 자, 그러면 뭐냐? 이 상생형 M&A하고 구조조정 M&A는 구조조정은 동일한 업종의 효율만 증대시킵니다. 자, 비용 줄인 거죠. 이 상생형 M&A는 효율과 혁신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상생형 M&A는 일자리도 늘어나고 사회 전체에 부를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M&A가 구조조정형하고 상생형인데 대한민국 어떠냐? 구조조정형 M&A를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거치면서 마지막 구조조정 단계를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생형 M&A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계의 3대 미션이 이겁니다. 대기업이 혁신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유 없죠? 대기업 혁신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어요. 아니, 구글도 주요 혁신을 다 외국에서 수요를 받고 있는데 한국의 대기업이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다고 자체에서 모든 걸 새롭게 해내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업투자 활성화. 이거 창업투자 활성화 하자 그러는데 민간 투자가 잘 안 돼. 그러면 정부 돈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거 가지고 될까요? 안 되죠. 정부 어디까지 돈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벤처가 글로벌화해야 된다. 일일이 각계 약속으로 세계 시장 나가보세요. 얼마나 신발값이 안 나옵니까? 자, 이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바로 상생형 M&A.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는 상생형 M&A.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선. 자, 창업기업은 시장을 얻고, 그리고 선도기업은 혁신을 얻고, 엔젤 투자가는 회수 시장을 얻습니다. 이 상생형 M&A를 푸는 게 산업정책의 제일 중요한 문제다. 자, 주요국의 벤처 캐피탈 회수 방법을 놓고 보면은 한국이 얼마나 한심한가를 볼 수 있죠. 상생형 M&A 부재입니다. 문화적 측면, M&A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 시장적 측면, 제도적 측면,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도 그래요. 이렇게 어렵게 M&A 비싼 거 가지고 그냥 거기는 회사 사람 몇 명 빼오면 될 텐데, 한 명 빼오는데 뭐 10만 불씩 줘도 뭐 얼마 더 들겠냐. 그래서 M&A 하는 것보다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술 편취를 하거나 대기업에서 사람 빼가기를 합니다. 우선 이건 막아야 되겠죠.
시장 측면이 제일 어려운 문제고 문화적 측면은 우리가 이거는 국민들이 풀어나갈 문제가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A 제도 개선을 위한 방법이 우리 김혜선 책임이 연구했던 연구 보고서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 전면에 들어있습니다. 자, 개방 플랫폼 문제는 자, 실리콘밸리의 창업이 왜 활성화됐는가? 뭐 얘기는 간단해요. 이유는 창업이 쉬우니까. 얼마나 쉬워졌냐? 창업 비용이 2000년대 500만 불이었어요. 이건 미국의 GRP 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내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냐? 몰랐지만 5,000불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불, 5,000불. 얼마가 됐죠? 10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1000분의 1로 줄었느냐? 첫 번째,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뭐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 그래요. 소프트웨어 어떻게 해? 야, 뭐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 만드냐? 오픈소스, 우리 다 공유하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유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어디에 투자하니? 돈이 필요하니? IT 서버 만들고 뭐 이런 데 돈이 들어가. 아, 그거 뭐 네가 왜 하니? 그냥 클라우드로 다 공유하지. 두 번째, 클라우드로 공유합니다. 세 번째, 설비를 네가 왜 사니? 혁신 플랫폼에서 다 같이 공유하지. 이래가지고 레이저 카터, 3D 프린터 전부 다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공유를 해요. 이러니까 창업 비용이 500만 불에서 5,000불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업은 굉장히 가벼운 린 스타트업으로 바뀌어버려요. 해방 옛날에는 우리가 목숨 걸고 창업을 하았어요. 아니 목숨 걸고 왜 창업합니까? 예? 그 죽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목숨 걸고 창업하면 안 됩니다. 재미있게 창업해야 돼요. 재미있게 창업하려면 창업이 쉬워야 돼요. 쉽다는 건 뭐예요? 일단 해봐. 안 돼? 다시 해. 네, 이겁니다.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하라. 그래서 이 간단합니다. 해보고 빌드, 매저, 측정해보고 아니야? 학습하고 다시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우리가 가는 거죠. 이 사이클로 가는데 핵심이 된 게 뭐냐면 바로 창업 플랫폼들. 창업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창업이 쉬워진 거예요. 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은 우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대기업은 자리 잡고 있어요.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성장 동력, 창업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창업을 끄집어내는 건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비용 1%가 봐요. 지금 대한민국의 창업 정책 전 세계 제일 많아요. 그래서 창업이 잘 되고 있나요? 아마 동의 별로 안 할 거예요. 한국의 창업 정책은 대부분이 개별 기업을 선정을 해요. 너 이쁜 것 같아. 너 잘생긴 것 같아. 너 똑똑한 것 같아. 이래가지고 선정해서 개별 지원을 뭐죠? 국민 세금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후관리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3개월마다 보고서 내라고. 예. 몇 군데서 받아요. 예. 하다 보면 내가 보고서 내려고 창업했는지 착각하고 거기다가 내가 해보니까 새로운 부품이 나와가지고 내가 원래 계획을 했던 것보다 좋은 부품과 설비가 나와서 바꾸겠습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너 계획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 그걸 바꾸려면 무지하게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하고 맙니다. 이러니까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부조리에 부딪혀가지고 야 내가 이게 기업을 한다는 게 부조리를 그냥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버리게 돼요.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뭐로 풀어야 되느냐? 개별 기업 지원을 이제 개별 기업 지원 없애고 창업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비용을 줄여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까지 사업은 뭘 하는 거냐면 제품과 서비스를 판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 시장 경제입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니까 여기서 서로가 윈윈이 되면서 사회 자체가 발전한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 시장이 만듭니다. 이걸 우리가 산업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업경제에 대해서 혁신경제는 뭐냐? 기술과 기업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제 기술과 기업을 사고 파는 내가 기술도 내 거를 모두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내가 만들면 비용이 지나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남들과 협력해서 사들여야 됩니다. 바로 이 혁신경제를 이끌어내는 게 뭐냐면 혁신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우리는 제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통해서 시장 경제가 얼만큼 교육 경제를 앞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혁신을 거래하는 시장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 거래소를 통해서 혁신 상태가 필요하고 여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우리가
활용하고 여기에 또 뭐냐면은 이게 동반성장위원회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치 문제를 해결하면 이 혁신을 거래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기업과 벤처기업을 거래를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게 되죠. 자, 공정 문제, 그 다음에 공정거래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렇게 순환되기 위해서는 거래 룰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 해갖고 기술 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기업이 쉽게 혁신을 가져갈 수 있으면은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이 공정거래, 단기적인 대기업의 이익 추구와 전체 생태계 파괴를 초래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정거래 문제가 얼만큼 한국에 심각한가라고 보면은 여기에 GRI 인덱스, 제가 내일 모레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대한민국의 문제는 어디로 지적되고 있냐면은 opportunity perception, 기회 포착과 컴피티션, 공정거래 문제가 한국의 제일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전 세계가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두 가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 포착과 소위 경쟁, 공정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2008년부터 기업 국민반으로 일하면서 우리 김원 교수님한테 여러 가지 신세를 많이 해줬죠. 그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제가 2008년도에는 다른 정부하고 중소기업 문제를 주로 많이 풀었습니다. 많이 풀고 2009년도에 2010년도에 뭐 했냐면은 킥오프 미팅을 7월 1일 날 하면서 이제 대중소기업 문제를 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겠다. 이래서 1주년 기념 세미나를 하고 9월 29일 두 달 만에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왜 두 달이냐? 이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정보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가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정말 정광석화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두 달 만에 다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거는 그때 이제 저희하고 같이 뛰었던 한국경제에서 치렀던 그림입니다. 원가 계산서를 요구하니까 이 원가 계산서를 받아가지고 가격 협상하자는 건 가격 협상이 아닌 거죠. 이게 가격 협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허 공유, 선 가격 입찰, 후원 성능 평가, 타격 거래 제한, 명목 업무 지원한다고 해서 기업 내부 감사하고 비문서 말로 발주합니다. 말로 발주하고 그 다음에 안 팔리면은 말로 취소해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돌아가시죠. 가불관계, 사람배관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이런 분야로 나눠지고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9월 29일까지 정리된 내용이 이 내용들이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두 달 만에 이게 각 부처 다 합의를 끝내가지고 청와대에서 통과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풀어야 될 게 공정거래만 푸는 게 아니라 상생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공정거래는 불공정거래도 했어야 되지만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기업의 공정거래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죠. 자, 평가를 위해 가지고 만든 게 공정거래 평가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발전해서 지금 동반성장 지수로 가 있는 거죠. 자, 문화 핵심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추락했죠. 배우자 선호, 직업 선호 1위 공무원입니다. 어떤 공무원? 잘생긴 공무원이 1위, 2위는 못생긴 공무원, 3위는 이혼한 공무원, 1, 2, 3, 4 공무원이 되겠죠. 자, 이런 청년 희망 조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2000년대 창업 희망자 50%가 3%를 겪어만 동안 단단한 늘어난다. 남성의 희망 1위가 공무원인데 저기 사업자는 여기 16위 정도에 내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한국에는 소 키울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소 키울 거냐 이거예요. 네, 다 공무원하면 누가 소를 키워요. 자, 이래서 꼬인 실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은 불투명하고 무한책임 주식회사 연대 보증을 요구합니다. 기업이 불투명하니까 너 안 돼. 너 사장이 너 회사 거 다 가져갔잖아. 이래서 너 다 책임져. 그랬더니 사장들은 이제 바지 사장을 내세웠어요. 바지 사장을 내세우니까 그러면 당국에서는 그러면 과점주주, 최대 주주, 네가 진짜 사장 맞잖아. 그래서 과점주주한테 책임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혜진, 김범수, 정말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못지않은 친구들이 성공해놓고 다 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서면은 한국은 집어넣으면 다 들어갑니다. 집어넣으면 다 들어가죠. 자, 그 얘기 잠깐 하죠. 한국의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꼬인 실패입니다. 1차 한강의 기적을 거치면서 우리는 소수기업의 국가 역량을 집중해줬습니다. 그런데 72년도에 석유 파동으로 기업 위기가 오니까 8.3 조치를 통해 가지고 금융 특혜 감면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테레비가 기술이니까. 자, 그래서 대기업 집단이 탄생해서 한국에 고도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모랄 해제, 불투명한 기업 운영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업은 망했는데 기업가 자살해요. 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죠. 아니 기업이 망했는데 왜 기업가 자살해? 이건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무한책임형 한국형 주식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원래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이죠. 원래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무한책임으로 갑니다. 넌 끝까지 책임져. 그래서 자본시장의 원리를 우리가 뒤틀었습니다. 한국만의 특수한 제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제가 메디스 운영할 때 재무조사도 나왔어요. 재무소에서. 그래가지고 실제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많거나 모자라는 거예요. 많으면 그냥 갑니다. 근데 모자라면 그 차익이 다 어디로 가느냐? 이건 대표이사가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한 5억원치 모자라면 대표이사 상여 5억 때립니다. 그러면 남으면은 돌려주나요? 그건 안 돌려주죠. 이 모든 제도가 뭐냐면은 기업가는 나쁜 놈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기업가는 나쁜 놈. 그래서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한강의 기적의 어두운 화석으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YS가 이제 금융신명제라는 거 엄청난 걸 해낸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일본도 못한 거를 DJ가 이제 빼게 투명화를 이룩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금융신명제를 하고 좀 회계 투명을 하니까 이제 기업 경영은 투명화됐습니다. 이랬는데 투명하죠? 네, 투명하죠. 요즘 안 투명하면 죽어요. 그런데 기업 규제는 옛날 불투명할 때 규제가 존속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무한책임 주식회사가 되고 이로부터 기업가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불투명한 기업 때문에 금융기관이 손해봤는데 이제는 금융기관이 구제도를 악용하면서 금융의 모랄 해저드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죠. 자기 돈으로 사업하지 말라는 걸 슈페터나 막스 베버나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배임죄도 우리 배임죄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배임죄는 히틀러가 만든 제도입니다. 히틀러가 만든 배임죄가 제대로 통용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걸리면 다 죽습니다.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 위에 숨고 롤모델이 사라져버립니다. 요새 선물이 뭐냐면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8가지가 이 8대 우리가 산업혁신을 위한 제도 혁신을 얘기합니다. 실패인 정부나 혁신의 안정망, 통합도산법, 혁신의 창업, 채무부정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하고 성취실패 지원하고 M&A와 크라우드. 자, 마지막 교육혁신 문제는 제가 나중에 교육 문제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교육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고. 글로벌화는 그림으로 보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글로벌화는 이제 초연계 사회가 되면서 점진적 글로벌화만 있는 게 아니라 태생적 글로벌화가 등장하게 돼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글로벌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어 봤어요. 이 만든 거를 글로벌화는 6단계를 거쳐서 나간다.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창업을 해요. 창업을 하면은 시장이 없죠. 혁신만 했고. 그다음 국내 시장을 확보합니다. 이걸 제가 혁신벤처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로컬 시장에서 먹고 삽니다.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조그맣게 먹고 살아요. 여기서 이제 킨더 제품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요. 그 히든 챔피언이 되죠. 이들이 글로벌 개방 기업으로 가서 유니콘이 됩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을 다시 인수하면은 큰 회사들은 시리얼 안트레프너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이게 전체적인 글로벌화 과정인데 이 그림을 제가 다시 그린 게 처음에 창업벤처는 혁신만 하니까 시장이 없어요. 이들이 국내 시장을 차지하면서 매출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부터 기업들은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제품 가지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것이냐, 제품을 갖고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인바디라는 회사를 들어보죠. 인바디가 체지방 측정을 하는데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그거 가지고 국내 시장을 석권하고 나서 해외로 나갈 것이냐, 국내에서 다각화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하죠. 그래서 국내에서 다각화한다면 그게 뭐냐 하면은 로컬 개방 벤처라고 제가 명명한 겁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한국의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죠. 이들이 처음부터 글로벌로 나가면 이제 글로벌 히든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개방 기업이 되죠. 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부터 글로벌로 나가는 원 글로벌 벤처, 이걸 히든 챔피언들이 등장하고 원 글로벌 벤처가 등장하고 이걸 섞어서 요즘은 유니콘의 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콘 문제는 우리가 벤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산업 생태계가 4차 산업혁명에서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옛날 이와 같이 와터폴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R&D, 프로덕션, 마케팅, 세일즈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클로즈 이노베이션의 밸류 체인은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그냥 다 무너졌습니다. 아직도 저런 밸류 체인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는 조만간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하고 그렇지 않은 건 남들과 협력해야 됩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남들과 협력. 이게 살아남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혁신이 있고 하나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 개방 혁신, 시장도 개방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과 오픈 비즈니스 모델이 살아남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중에서 가장 최대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죠. 여러분들 애플이라고 부르는 회사인데 보시면 파인애플입니다. 파였지 않아요? 올 한 번 더 배먹으면 더 파인애플이 됩니다. 자, 여튼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정말 전대미문의 기업 가치 1조 달러를 기록했는데 좀 내려갔지만 얘들이 만든 이 애플리케이션 보면 애플이 만든 게 없어요. 애플은 뭐야? 애플리케이션 안 만들었네? 그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애플은 여기 부품 만든 게 있나요? 여기는 부품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이거 뭐 하는 거죠? 그럼 제조할 자기가 있어요? 제조도 안 했잖아요. 부품도 안 만들고 제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도 안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 회사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유료회사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새로운 산업 상태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회사를 이해하려면 혁신과 시장을 어떻게 개방 네트워크로 묶어나가느냐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처럼 모든 걸 이렇게 내부화시키려는 시도들은 다 실패합니다. 한국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 4차 산업혁명에서 현실과 가상의 융합 영역을 규제로 막아버렸어요. 이제 규제선들 박수가지고 조금 풀기 시작하지만 그 속도 가지고 중국한테 이길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현실과 가상의 융합 영역을 막아버렸어요. 대기업과 벤처의 융합 프로세스가 한국에서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오픈 플랫폼이 신뢰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이 왜 신성장 동력이 약하냐 놓고 보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변화를 죄송하지만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주요 정부 부처에 계신 분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없다고 얘기해요. 없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과거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미래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모든 기업들은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혁신과 시장을 통해서 협력해야 된다. 자,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산업생태계 혁신의 7대 국정과제를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제가 여러분들 100대 그 국가혁신과제란 보고서 다 받았죠? 예, 그 보고서 안에 보면 분야별로 저희들이 그 100대 과제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산업혁신의 7대 과제입니다. 그래서 질 좋은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M&A를 활성화시키고 공정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벤처를 키우고 지식재산을 융합하고 금융혁신하고 거버넌스 혁신해라. 그래서 내일은 뭘 다룰 것이냐? 금융을 다루게 됩니다. 내일은 금융을 다루고 모레는 우리가 벤처를 다루게 됩니다. 모레는 벤처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글피는 여기 밑에 있는 거버넌스를 다루게 됩니다. 흥미진진한 얘기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 식사 시간이 이제 12시인데 한 4분 정도 시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오프라인 질문. 네.
투자금을 80% 하는데 우리나라는 12% 정도 오더라고요. 1.2%. 네. 다른 통계에서도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거의 왜 이렇게 한국 회사들은 스타트업 투자에 M&A를 안 할까, 투자를 탈퇴할까 하면서 2015년에부터 2018년 초까지 삼성전자가 인수한 스타트업이 외국계 스타트업이 22개고 한국 기업이 3개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외국계 기업도 선호하는 이유가 거의 모든 경제신문에 10이면 9 중에서 규제가 문제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기업 분할명 문제, 금상분리 규제, 대기업 집단 이전 문제 이런 많은 것들이 이런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을 M&A 하는데 이걸 막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규제들이 생긴 우리나라는 배경도 있잖아요. 사실 애플이나 구글이 우리나라처럼 삼성처럼 백화점, 마트, 호텔, 언론 모든 걸 다 건들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소위 대기업들이 거의 이 규제가 없었을 때 정말 모든 분야의 것들을 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규제가 생겼던 건데 그래서 이 규제를 막고 있고 우리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해 혁신을 위해서 규제를 풀려야 된다는 입장에 동의를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매니지하면서 그런 걸 하면서 과연 혁신을 요구할 수 있을지 좀 사실 예, 삼성이 좋은 예죠. 삼성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여론의 역풍이에요. 국내 두 가지 이유다. 한국에 국내에 별로 M&A 하는 회사가 없다. 또 하나가 뭐냐면 잘못 M&A 했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겠다. 그래서 삼성이 그나마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M&A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신스를 비롯한 많은 미국 기업들을 M&A, 최근에는 이스라엘 회사도 M&A 하고 있고. 그러니까 M&A를 통해서 혁신을 조달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봅시다. 우리는 과거의 패러다임이 하나 있어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문제가 된다.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재벌이 만들어지면서 온갖 문화발 형태의 경영을 하고 있다. 이건 나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라는 그룹을 보면은 두 그룹으로 만들어집니다.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를 빼는 삼성후자는 이제 거의 없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거예요. 현대차 그룹을 놓고 보세요. 현대차 그룹 여러 가지 있지만 자동차 빼놓고 나머지 10%다. 이제 이미 대한민국의 재벌 기업들은 점점 자기가 주력 분야가 아닌 글로벌화된 기업들은 주력 분야가 아닌 걸 갖고 있으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삼성토탈을 하나 팔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정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계속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분리도 막고 뭐도 막고 다 막고 있어요. 특히 이제 손잡이에서 투자 금지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국가 전체에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국가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쪽이라고 결론이 나면은 인식이 되면은 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돼야 됩니다. 저는 삼성전자한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쓸데는 삼성전자 2조까지 언론에 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돈을 대국민의 정말 교육혁신이라는 이런 쪽에 풀어나갔으면은 기업 미적이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까 김홍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학 내에서도 잘 나가는 교수들이 지시받는 이런 문제가 뭐냐면 그 혁신의 성과를 혼자 독식을 하면 지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늘 보면은 성장을 이룩한 데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가야 되냐면 로브 스킬로 가는 거예요. 성장의 보상이 리니어로 가도 문제가 되고 익스포넨셜 가면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대중이 혁신을 지원하지 않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 혁신의 성과를 독식하는 데만 배아픔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 배아픔을 풀지 못하면 우리는 배고픈 건 참아도 배아픔을 못 참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잘 인식하고 가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분배를 이끌어갈 제일 중요한 한 단어를 떠올린다면 노블리스 올리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던 거고, 말씀하신 대로 배합금 같은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전까지만 해도 정주영이랑 같은 케이스는 영웅이었잖아요. 국가적인 영웅 케이스였고, 기업이 그냥 나쁘게 보지 않았는데, 나쁘게 보게 된 경위들은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들을 저지르고, 이 잘못들이 정부 차원에서 선처가 행해지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분개하고 분노하고 못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바꾸려면은 물론 기업인들이 스스로 바뀌는 건 물론 제일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뭐 제도적으로 이런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인에 대한 규제도 어떤 행위들,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 강하게 처벌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과 기업가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원래는 분리된다는 게 원칙이고, 네, 지금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가 사실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다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얘기가 많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평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가 없는 정말 모든 것들이 대중에 분산되어 있는 회사가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가는 있어요. 그러나 기업가가 독재 전횡을 하는 이런 기업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많은 기업들이 왜 불공정한 일을 하고 있는가 놓고 보면은 지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제일 큽니다. 지배권이 뭐예요? 주식회사는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정된 지배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뭐 51%까지 안 되더라도 내가 안정된 지분을 확보하려면 기업이 커나가는데 그 확보하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어떻게 확보할까요?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집어넣는데 그 다음 증자 과정을 어떻게 따라서 이래서 많은 그 문제들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은 기업의 성장에 따른 지분 유지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황금주 제도와 같은 이런 차등 의결권 같은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걸 도입하는 방법을 소위 순환 출자 가지고 그 문제를 풀었어요. 한국의 기업들. 순환 출자를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환 출자 지금 또 우리가 또 불공정하다고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되든 간에 기업인들이 성장에 따른 자기 지분 감소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할 동기부여가 안 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왜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차별의결권을 일단 벤처에 대해서는 도입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별의결권을 도입하든가 아니면 순환출자를 회수하든가. 순환출자를 회수하는 회사는 차별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무조건 다 안 된다고 그러면 한국의 기업가들이 설득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전 발제가 들어가서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결국엔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는 그 규제를 결국에는 정책으로 저희는 풀어내야 하는데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엔 정치지장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생존과 공영, 민주주의의 침달, 그리고 나와서 평화통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엔 국가 정책이라는 것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국가 정책을 결국에는 이루는 주체는 가계기업 정부입니다.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들을 결국에는 말씀하신 죽음의 계곡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정거래법 상에 지금 결국엔 보장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이 거의 활성화하기 위한 교수님과 지금 말씀하신 맥락은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단속하고 확인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현재는 시장 상황의 변화 그리고 경쟁 제한성이 결국에는 판단 기준인데 시장을 획정하는 자체가 사회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준들이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첨예한 영역에서 새로운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아니면 현실 규제 제도에서 개선돼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면 화두를 던지셨던 발제 3에서 화두를 던지셨던 해외 기업의 경쟁
제한성, 폐기업이 이제 결합 문제, 머저선 퓨전 관련해서 제일 지금 시급한 과제가 규제 개혁 중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규제 개혁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18일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 개혁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정다운 대표도 이제 도라지로 가시고 하는데 그 토론회 우리 다 같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리된 규제 개혁 10대 종목을 대선을 합니다. 상공회의소 또 벤처단체들 이렇게 과학기술 청년한테 이렇게 해서 대토론회에서 10대 선언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 다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날 오후에는. 그래서 우리 규제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니까 우선 넘어가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가 해야 될 제일 큰 역할은 좀 규제 개혁이죠. 공정거래 문제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일이 그 하나만 보장되면 공정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군대에서 얘기하면 소원수리입니다. 소원수리가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언젠가는 군대 문화는 개선되게 돼 있어요. 근데 소원수리가 제대로 되나요? 우리는 군에 갔다 온 사람 다 알죠. 그거 해봐야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가 지금 공정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의 사례들을 중소기업들이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기각돼요. 95% 이상이 기각돼요. 그러면 그 기각되면서 그냥 기각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회사가 내놓은 걸 가지고 그 회사의 모기업한테 그걸 보냅니다. 자, 이런 게 왔는데도 답을 해요. 그러면 그 모기업에서는 그 제출한 회사 부릅니다. 너 이런 거 냈다면서. 군대 소원수리하고 같아. 지금 제가 군인이라서 네. 요새 군대 소원수리는 아주 잘 예, 해본 정도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 공정거래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2009년부터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각 사유를 공개합니다. 그 기각 사유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기각에 대해서 대기업이 거기다가 보복을 하는 것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예. 결국 크리테리아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이게 리즈너블한지를 결정을 하고 반영이 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은 공정거래 기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갖고 나가야 돼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기각사유는 공개하고 공개 원칙에 그 다음에 보복은 금지해요. 기각사유를 공개하고 보복을 금지하면 언젠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밥 먹어야 되겠죠? 네. 예. 자, 제 얘기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